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큐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비핵화 공조, 그 속에서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지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과밀화를 막기 위한 자율규약이 승인돼 18년 만에 출점 거리 제한이 부활했는데요. 편의점주들의 숨통이 트일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고 한파 예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8도,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실패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라며 국회 본관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담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동남아 국가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내려진 한파주의보.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궁금한데 첫 한파주의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전 지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급락할 때 내려지는데요. 이번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8.4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4도로 무려 12도나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부석도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철원이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 전주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중부지방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목요일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이번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부터 한겨울 같은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에는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한 뒤에 그 개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남아권, 아시아 나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 전용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1, 2월. 장소는 세 곳으로 압축해 밝힌 트럼프 대통령. 그 장소가 아시아냐는 질문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1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의 비행거리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아시아의 중립지대인 싱가포르가 낙점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는 진작에 배제했습니다. It will be similar to the format we had before, most likely a different location. Again, it will be announced pretty soon. 따라서 동남아 중 북한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개최 의지를 피력했고 베트남은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로 꼽힙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등 유럽 제3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이동 부담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르면 1월 말 관측이 나오지만 북미 협상 속도를 보면 늦춰질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얼마나 빨리 신호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물밑 접촉 소식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어제 판문점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협상이 아닌 친서나 메시지 전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 인사는 현재 방한 중인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센터장이거나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북측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북미 간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8일간의 올해 마지막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짓고 오늘 밤에 귀국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의 국빈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재임 중에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사용한 뒤 지난 8월 복귀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 또 경제 통상,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We'd like to think that when you've needed a friend that we have been there to stand alongside you. But it's continued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relationship going forward as well, which I hope that we can build upon here today.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시기보다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남북 간 화해와 평화, 비핵화의 진전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동 여권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워킹홀리데이 등 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8일 동안의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왔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The IOC is welcoming this initiative, and I heard about that this morning. Now we have to learn more about this plan, and we also have to see the political developments that are taking place, and there I wish the two Koreas all the very best for making further progress. 네, 야3당이 뭉쳤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새 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세 당이 공동으로 연좌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예산 정국이 한층 꼬인 형국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눌러앉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연좌 농성에 돌입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야3당은 기득권 양당이 욕심을 부리며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일단 한 발 뺀 모습입니다. 야3당의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먼저 정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입장이 정리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감액하는 데는 뜻을 보았지만 세수 4조 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각 부처 특수활동비 등 여야가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위태위태한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여야 원내 사령탑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예산 심사의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각오지만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얽힌 예산안 처리 고차 방정식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로 의심받는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현장이 소란해서 이후 발언 내용은 정확히 담기지 않았는데요. 김 씨는 계단을 오르면서 트위터 계정 이메일과 같은 포털 아이디가 김 씨의 자택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힘들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판가름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오는 6일 오전 10시 반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불복해낸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배당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미리 가상의 사건 번호를 만들어 특정 재판부에 돌아가도록 꾸민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게 캐물어 논란이 됐죠. 바로 국토부 건설비리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그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감찰반원의 지인이자 문제가 된 건설업자는 평소 관리해오던 공무원을 움직여 고속도로 공사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민자 사업으로 개통한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안양 성남 구간입니다. 공사가 막바지던 지난 2016년 건설업자 최모 씨도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최 씨의 업체가 시공한 고속도로 방음 터널입니다. 공사비 규모는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공사 수주는 뇌물의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말이나 자녀 생일 때 몇백만 원씩 뒷돈을 건네며 관리해오던 국토부 소속 김모 사무관을 움직인 겁니다. 당시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던 김 사무관은 시공사를 불러 해당 업체에 일감을 주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시공사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할 평소에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청을 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발견됐습니다. 건설업자 최 씨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이번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경찰에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언론 매체 대표 등 3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마침 장바구니가 보이는데 요즘 바구니 참 가득 채우기 부담스럽습니다. 농산물 또 석유류 특히나 등유값이 급등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 올랐습니다. 2달 연속 2% 얼마 만이죠? 네, 무려 14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률 2%는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지만 일부 품목은 너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오인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훌쩍 올라버린 채소값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저는 이제 절인 거 살려다가 올해는 제가 직접 해보려고요. 물김치 담그려고 재료 사러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습니다. 10월에 2.0%로 2%대에 올라선 데 이어 2달 연속 2%대를 기록한 겁니다. 2달 이상 연속 2%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농산물이 14.4%나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토마토가 44.4%가 오른 것을 비롯해 파 35.6%, 쌀이 23.8%가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양파와 달걀, 오이 등은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는 6.5%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3%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경유가 9.1%, 휘발유는 5.1%가 각각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10월에 비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교통 부분이 휘발유, 경유 등이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2.6% 상승해서 전체 물가 2.0% 상승하는데 0.28%포인트 기여하였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는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1년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외식 물가 등이 오르며 2.5%가 상승해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지난 3분기에도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400조 2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2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급증해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01조 1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아들여는 수요가 증가했고 주택 공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야 간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잇따른 경제지표 악화를 의식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의 수정을 예고하면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적 파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싼 거센 공방전의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가 국정 이해도가 높고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지만 그래서 부총리가 바뀌었다고 정부의 기존 정책을 손바닥 뒤집지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기존에 있었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순응하는 이른바 예스맨이 우려된다면서 정책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총리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우리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일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 내년 하반기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 국면으로 본다면서도 위기라는 인식 속에 엄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금을 덜 내려고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숫자를 착오한 것으로 드러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자 배우자의 종합소득 3,700만 원을 임대소득 370만 원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새 예산안 심사 도중 치러진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산 전국 막판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홍남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편의점의 과밀화와 여기에 따른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 경쟁사 사이의 출점거리 제한이 50에서 100m로 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는 오늘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고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화 판단으로 폐기된 이후 18년 만에 이번 자율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조윤성 편의점 산업협회장의 얘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근접 출점 자율규약 이행에 대한 그다음에 또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가맹점주와 또 협력사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발전의 롤 모델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고 음식점, 편의점, 네일샵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굴착기, 덤프트럭을 모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그동안 레미콘 1개 직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전체 27개 건설기계 직종으로 확대됩니다. 모두 11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보험료는 건설사와 절반씩 내게 됩니다. 노동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하는 길거리 붕어빵 판매, 편의점, 슈퍼마켓, 고물상, 이발소 등 65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모두 자영업자 부담입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도 확대됩니다.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성면, 벤젠의 노출 기준을 개선하고 도장 작업의 인정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과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지난달 15일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그동안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채점 결과를 봤더니 과연 이른바 불수능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의 난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윤 기자. 네, 지금 보면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가채점 결과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난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국 밝혀졌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이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논란이 됐습니다만 국어 영역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최고 점수가 국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는데요. 150점으로 높아졌고요. 수학 가의 경우는 130점에서 올해는 133점, 또 수학 나의 경우,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이 되겠습니다. 135점에서 올해는 139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난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영어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영어 1등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03%였는데 올해는 5.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영어는 90점 이상,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인데 이 비율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과목이죠, 거죠. 영어는. 예, 그렇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90점 이상만 받으면 누구나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원점수는 시험 성적에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뭐 80점, 90점 했을 때 이 원래 받았던 성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표준 점수는 원점수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역별 그리고 또 과목별로도 난이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대적으로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한 점수인데 시험이 어려워져서 평균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또 평균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은 표준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또 백분위는 백분율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신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분위가 80이라고 하면은 자신보다 낮은 학생이 80%가 있고 결국 상위 20%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군요. 뭐 백분위, 표준 점수 좀 복잡하긴 한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물수능 또 불수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좀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쉬웠다고 해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불수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불수능은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얼마냐를 가지고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표준 점수가 보통 최고점이 140점대가 되면은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30점대면은 변별력이 있는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20점 중반 이후로 최고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0점이기 때문에 140점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140점 이상이기 때문에 불수능으로 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자, 올해 수능 있고 나서 국어 31번 문제처럼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채점을 진짜로 해보니까 가채점 말고 직접 여기서 해보니까 좀 실패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난이도로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 오늘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채점 결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기선 평가원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출제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지문 및 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문의 길이,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 수준 등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한 거 한 번만 더 반복하면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줬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 내일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곧바로 이제 정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취재 기자로서 어떤 좀 전략을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능 올해 국어 영역이 유독 어려웠고요. 네. 또 지난해 절대 평가로 바뀐 영어 영역도 1등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과목과의 난이도도 이제 불균형이 좀 심한 편인데요. 이에 따라서 29일부터 시작이 되는 대학 정시 모집 지원도 국어와 영어 점수가 당락을 가를 절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어가 더 절대적입니다. 입시학원들은 올해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국어 성적에 따라서 대학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처럼 불수능인 경우 수험생들이 써낸 가채점 점수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교시 국어 영역에서 흔들린 학생들이 자신의 예상 점수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뭐 가채점 점수 결과랑 비교하고 좀 낙담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좀 성적이 잘 나왔네 이런 학생도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윤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현안으로 막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나 여천에서 냈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 언제쯤 그게 결정될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그게 보석 취소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가요? 저 못 들었습니다. 저 못 들었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검찰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고 하니까요. 냈는데 그 기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다음 달 12일쯤에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태인데요. 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네. 말기 간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고석을 한 사람이 술 담배를 매일 하고 간암이 맞는지조차 처음에 의심스럽고 일단 그다음에 치료도 안 받았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진단서를 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 진단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검찰에서 보석 취소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네. 강원랜드 전 사장 최영집 사장이 권성돈 염동열 정문학에 학교에 5천만 원 줬다. 네. 그런데 대검에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서울 남부지검에 재배당했는데 그게 올해 4월이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장관님, 보고 받으셨으면 이런 거 챙기셨어야지. 보고를 받고 챙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통해서 도대체 장관님이 지금 밖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검찰국장, 도대체 장관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린 거야? 여튼 그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 안 했구만.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보고 안 한 건 직무유기야. 안 그렇습니까? 검찰국장님,
이런 거 보고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장관님이 이걸 보고를 못 받고 나오셔가지고 예, 말씀해 보세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어서. 아이고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이번엔 서울 휘문고등학교 재단 이야기입니다. 명예 이사장이 학교 공금 5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학교 고위 관계자들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인 휘문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인근 교회에 운동장과 강당을 예배 장소로 대여하고 임대료로 한 달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재단 측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9년간 53억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학교 통장으로 들어오는 족족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의 명예이사장인 92살 김모 씨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또 학교 법인카드로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2억 3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사장도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단란주점 등에서 4,500만 원을 쓴 겁니다. 이사장은 김 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행정실장은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명예이사장의 이제 지시를 받고 행정실장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휘문고 재단이 보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업자를 보증금 7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사장의 지인이었는데 세입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사업을 위해 빼돌렸습니다. 2억 천에 다른데 저쪽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공동 중개로 여기를 계약하게 됐어요. 이거는 휘문 재단에서 임대하는 것이며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경찰은 명예이사장인 김 씨와 학교 관계자, 임대업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인데요. 국민 한 사람이 먹는 수산물 소비량,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수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곳곳이 허술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43%가 양식장에서 나옵니다. 생산량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자연산 수산물보다 항생제나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전라남도에 있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당국의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 양식장에만 조사가 집중됐고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양식장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당국의 조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양식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는 동물용으로 제조와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정작 양식장에서는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퀴놀론계 항생제가 양식장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유통된 경우도 22건이나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전국 15곳의 굴 생산 해역을 관리 대상 해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논의의 분말이나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많게는 기준치 56배가 나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모두 9개고 하나씩 알려드리면요. 선인촌 논이가루, 선인촌 논이환,
주식회사 동광종합물산 논이환, 정호물산 논이열매 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논이가루, 한중종합물산 논이가루, 주식회사 푸른 무약의 논이, 또 월드씨앗나라의 논이 분말, 행복을 파는 시장 논이환 등 모두 9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해서 폐기하고 위반 업체는 식품당국의 행정 조치를 맡겼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논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대다수가 문제란 얘기인데 논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넘치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 뉴스 TMI. 오늘은 논이로 정했습니다. 네, 박석원 앵커. 네. 네, 이 논이 여행지에서 좀 본 기억도 있고요. 그럼 지금 들고 있는 게 논인가요? 네, 이건 논이 분말로 만든 차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 잔 타왔습니다. 이 논이는 주로 남태평양에서 서식하는 열대 식물로 감자 모양의 흰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이 제품은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논이 관련 제품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예.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법이죠. 상당히 맛이 쓴데요. 이 논이는 우리 동의보감의 외국 식물로는 드물게 해파극, 파극천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하늘과 바다를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논이는 외국에서 더욱 인기가 높은 열매입니다. 미국에서는 논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건강식품 판매 1위 자리를 무려 10년 이상 지켜왔고, 유럽에서는 식용으로 새롭게 인정받은 혁신적인 식품, 이른바 노벨푸드로도 2003년 선정됐습니다. 그럼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논이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통증에도 좋기 때문에 진통제 나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쁜 염증을 배출하고 노화된 세포의 재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암세포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게다가 피부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만든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수십 배의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이 신의 선물이 체면을 굽이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이 3차례 발사 연기 끝에 오늘 새벽 미국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6시간 반 뒤에 카이스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입니다. 로켓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3시 34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은 우리나라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등 17개국 64개 소형 위성이 실렸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은 가로 세로 각각 0.6m, 높이 1m, 무게 100kg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6시간 31분 뒤인 오전 10시 5분엔 카이스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고 배터리 전압, 내부 온도 등 위성의 전반적인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어떤 부품 사면은 그게 이제 군수 무기 제한 품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기술 종속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위성은 앞으로 2년간 상공 575km 궤도에서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선 측정과 별의 적외선 분광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여러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견디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기상 악화로 3차례 연기됐는데 발사에 쓰인 펠컨 9 로켓은 우주 탐사 최초로 발사체를 3번째 재활용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달 YTN 보도를 통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진 의인 택배기사가 LG에서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LG복지재단은 오늘 의인 택배기사 35살 유동훈 씨가 일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에 있는 택배 상하차장에서 의인상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8일 전북 고창군 성남교차로 인근에서 빗글에 미끄러진 뒤 논바닥에 떨어져 불이 난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해경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2018 생명존중대상 시상식을 열고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한 해경을 보상했습니다. 시상 대상자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충돌에 뒤집힌 어선에서 4명을 구조한 김효철 경장 등 10명입니다. 조연배 해경청장은 해양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야말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 결승에서 안국현 8단이 커제 9단을 잡은 1국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국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안국현 8단은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192수 만에 흑 불개패했습니다. 3전 2선승제 방식의 결승에서 1승 1패로 맞선 안국현 8단과 커제 9단은 내일 오전 11시 우승자를 결정하는 마지막 3국에 나섭니다. 파울루 벤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전북 김진수와 울산 한승규 등 새 얼굴 5명을 합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에 있을 아시안컵 대비 예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벤투호에 처음 승선한 김진수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 직전 부상으로 낙마한 뒤 대표팀에 복귀했고 올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한승규도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영국 록밴드 퀸이 북미 순회 공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공연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은 어제 퀸 멤버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가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가수 애덤 램버트와 함께 내년 7월에서 8월 6주에 걸쳐 북미 공연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랩소디로 명명된 이 순회 공연은 내년 7월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돼 8월 23일 미국 샬럿에서 마무리되며 LA, 보스턴, 뉴욕, 시카고 등 23개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허젠쿠이가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추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화이트 비치로 유명하죠. 인기 휴양지 보라카이가 6개월 동안 폐쇄됐다가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보라카이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뒤 최 기자와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